병사와 장비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잃고 전투에서의 막대한 손실로 병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지독한 추위로 수천 명의 병사가 동상에 걸리고 만다. 급기야는 소련군의 갑작스런 대반격을 받고 자신들의 취약한 병력을 인정하게 된다. 타이푼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다. 타이푼 작전은 중요해요. 모스크바 침공이 목적인 바바로사 작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동부전선에 내려진 작전 중엔 확실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모스크바로의 진격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데 있습니다. 악천 후의 보급 문제까지 겹쳤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타이푼 작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독소 전쟁 초기의 전략상의 전개임에는 틀림없지만은 2차 세계 대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이푼 작전의 실패가 독일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략의 대실패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바바로사 작전의 목적이 단일 전장에서 소련군을 붕괴시키는 것인 만큼 타이푼 작전의 실패는 목적 달성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타이푼 작전의 실패로 여러 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1940년 10월까지만 해도 파멸의 위기에 몰려있던 소련의 유일한 동맹국인 영국의 전략적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독일과의 전투에서 패배든 승리든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차에 독일의 타이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1940년 6월 이전의 상황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41년 12월 타이푼 작전이 실패한 며칠 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이 소련 영국과 한편이 됐고 전세는 이전의 전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12월 5일 츠코프 장군이 휘하 소련군의 대반격에 당황한 독일 집단군은 서둘러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아돌프 히틀러는 12월 19일 중앙집단군에게 후퇴 금지 명령을 하달한다. 예의 그의 성격대로 더 이상의 후퇴는 없으며 모든 군인은 현 위치에서 결사항전할 것을 강요한다. 놀랍게도 중앙집단군은 소련의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훌륭히 방어해내 10월에 점령했던 전선까지만 물러난다. 히틀러의 확고부동한 명령이 집단군을 지켰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히틀러가 시기적절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중앙집단군은 완전히 초토화됐을 겁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단군이 패배한 경우였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소련군의 행동체계는 사사로운 사견은 무시되고 한치의 지체도 없이 재빠르게 실행되는 데 반해 지휘관의 임의대로 군을 이끄는 중앙집단군은 하달된 명령조차 쉽사리 받아들이질 않으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소련군과 맞서서 끝까지 요새를 사수하라는 철수 불가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중앙집단군이 전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반 독일 병사들이 후퇴하면서 중앙집단군이 점차 지휘관들의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할 무렵 때에 맞춰서 아돌프 히틀러가 현 위치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에 대한 충성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것처럼 보이는 계기가 됐던 시각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집단군이 전선을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스탈린이 실현 불가능한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죠. 스탈린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1월 7일 소련군에게 독일 전선을 뚫으라는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명령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1941년 12월 20일 모스크바로 주둔지를 옮긴 스탈린은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군 원로인 주코프 장군의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집단군을 단번에 포위 섬멸할 작전을 세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코프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레드아미가 공격적인 전투를 계속 감행하기엔 기술력과 이동성이 매우 취약하고 장비조차 형편없는 데다 사병들의 사기부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중앙집단군을 단지 밀어붙이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중앙집단군은 기지로 후퇴하는 동안 오히려 병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소련군은 전략상의 목적지 중 단 한 군데도 점령하지 못했다. 이미 공세가 한계에 다다른 레드아미는 한바탕의 대격전 끝에 브리안스크, 오렐, 크루스크를 중앙집단군에게 내주고 마는 실책을 범한다. 이렇게 해서 전투는 다시 독일에게 유리해졌다. (1942년) 하계 전투 초반 세계는 숨을 죽였다. 중앙집단군이 모스크바로 진격하기 위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시작할지에 세계의 귀추가 모아졌다. 반격은 없었다. 히틀러는 전 집단군을 전략상 이유로 갑자기 이동시킴으로써 스탈린보다 한 수 앞서갔다. 히틀러는 야전 지휘관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남부 집단군에게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대신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점령하려는 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이 명령으로 독일군은 크림반도를 뺏기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대실패라는 불운을 맞이하게 된다. 중앙집단군은 1942년 전반에 걸쳐 주로 남부 집단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대규모의 전투는 치르지 않았다. 반면 독소 전쟁 전 기간에 걸쳐 소련의 전선은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었다. 그나마 심한 장마 전선 때만 잠시 휴식을 가졌을 뿐 겨울과 여름에도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에 임해야 했다. 이러한 무자비한 교전 때문에 소련 전선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투 중의 하나로 남게 됐다. 1942년 중앙집단군에게 다시 막중한 임무가 떨어졌는데요. 전 독일의 전략상 전선을 올레드로 복구하라는 임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아주 어렵고도 위험한 일로 소련군이 지난 겨울 북부와 중부 전선 깊숙이 뚫고 들어와 쳐놓은 방어 진지를 말 그대로 대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앙 집단군은 남부 집단군의 긴밀한 원조를 받아서 이 임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1942년 4월에서 10월까지 중앙 집단군의 동부 전선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100마일 내지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전선을 넓힐 소수 정예 요원을 정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극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남쪽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일어났고 중앙 집단군은 내부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됐다. 독소 전쟁 동안의 모든 전투를 통틀어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대격전은 그야말로 소련의 통쾌한 한판 승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 원래보다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해 놓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측면에 있었고 비록 소련의 첫 번째 반격일지라도 중앙 집단군에겐 치명타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독일 측이 10월과 11월에 명시해 놓은 전투 기록에 따르면 소련의 주요 공격 대상은 중앙 집단군이라고 추정해 놓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1942년 소련의 진짜 공격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미끼였을까요? 함정이었을까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코프 장군이 중앙집단군을 급습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스탈린그라드를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그라드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 병력을 몰아낸 셈입니다. 한마디로 소련의 전략적 속임수가 다분히 가미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1942년) 여름과 가을 동안 레제프시 주변에는 연일 맹렬한 전투가 이어졌다. 중앙집단군은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 소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취사병, 행정병, 우편병까지 전선으로 내보내 부족한 지원군을 보충하기도 했다. 결국 전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뿐이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였다. 1942년 10월의 고요는 11월 소련의 마르스 작전군이 모스크바의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깨졌습니다. 소련이 베리카이 루키의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1942년 10월 말에 개시한 마르스 작전에 참여한 두 개 집단군은 서부 전선군과 칼린 전선군이었습니다. 돌출부에 주둔한 독일의 제9군을 포위한다는 개념이었으나 소련이 노리고 있던 진짜 사냥감은 인구 18,000에서 19,000 사이의 소도시 베르크아이 루키였습니다. 베르크아이 루키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베르크아이 루키를 정점으로 소련이 중앙 집단군의 오른쪽 측면과 북부 집단군의 왼쪽 측면을 이어 삼각형을 형성하는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두 집단군이 접한 곳은 늘 쉽게 공격이 행해지는 지점이었다. 1943년으로 넘어가는 긴 겨울 동안 북부 집단군과 중앙 집단군 양쪽 모두 베리카이 루키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했다. 1942년 12월 갈리츠키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 충격부대가 베리크아이 루키를 지키던 7,000명에 달하는 독일군 수비대를 포위하자 샤비데의 장군은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독일 전선 서부로의 즉각적인 후퇴를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이를 기각하고 결사 항전을 명령했습니다. 그 뒤 몇 주 동안 소련군은 독일 포로군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독일 포로군은 베리크아이 루키의 성벽 안 그리고 동부 외곽지대에 위치한 크레물린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12월 중반 들어 마르스 작전은 성공하지 못한 채 중도에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득도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마르스 작전을 계기로 사실상 데미안스크의 돌출부를 포위 공격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 소련군 지휘관들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을 감행한 이유는 마르스 작전의 명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앙 집단군이 스탈린그라드로 지원 사단을 보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베리카이 루키에 있던 중앙 집단군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남부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실패를 범하고 말았다. 독일 제6군 전 병력에 대한 손실은 소련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들에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1943년 봄 만슈타인 육군 원수가 행운의 여신의 도움으로 남부 전선의 상황을 복구하자 히틀러는 그에게 마지막 총공세를 퍼부으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1943년 여름의 가장 대규모의 공격적인 요새 작전이다.
1941년 주로 중앙집단군에게 보내졌던 대규모 지원 병력은 42년 들어 그 대상이 남부집단군으로 바뀌었다. 1943년 하계 전투에서 남부집단군에게 대규모의 공격으로 레드아미에게 결정타를 가하라는 막중한 임무가 떨어졌다. 대급습을 위해서 축적된 엄청난 병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패배는 불보듯 뻔했다. 독일군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지만 남부 집단군을 포함한 독일군은 요새 작전이라는 대도박에 기꺼이 운명을 걸기 시작했다. 거대한 공격군으로 북쪽을 맡았던 중앙집단군은 소련이 독일 전선 안으로 파고들어와 차지한 쿠르스크 돌출부를 점령하기로 결정했다. 이 돌출부는 소련에게도 아주 중요했기에 소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참호, 지뢰밭을 만들고 별도의 진지를 구축하는 등 독소전쟁 사상 처음으로 소련 지휘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거대한 전략적 예비 부대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에 정면으로 맞서 선멸전을 펼칠 각오로 최선을 다해 방어망을 쌓았는데 1941년 6월부터 42년 11월까지의 소련의 전투 기록을 봤을 때 레드아미군이 독일군과 같은 조건에서 싸워 이기리라곤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드아미군은 승리를 염원했지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자신들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독일군이 쿠르스크 돌출부 점령에 패배함으로써 전세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소방수라고 부르는 모들이 지휘하는 중앙집단군은 북쪽에 있는 쿠르스크를 격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투의 성과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남부집단군이 있는 남쪽으로 퇴격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이 얻은 것이라고는 소련의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무장 병력을 해제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히틀러는 요새 작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스크바 점령은커녕 눈앞에 쿠르스크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요새 작전은 막대한 손실을 남긴 뒤 1943년 7월 끝을 맺는다. 그 결과 독일은 승리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 1943년 쿠르스크에서의 요새 작전이 독일의 마지막 공격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쿠르스크 공격 이후 1943년 가을부터는 소련 영토 내에서 독일의 공격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에겐 영구 후퇴하는 방법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히틀러가 요새 작전을 취소하자마자 중앙집단군은 독일 전선 밖으로 불거져 나온 돌출부 오레를 겨냥한 대규모의 소련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는데 요새 작전은 실패했지만 오렐만큼은 끝까지 지켜낸다. 그때부터 블룩의 육군 원수가 이끄는 중앙집단군은 레드아미군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의 희생물이 되어야 했다. 중앙집단군은 격렬한 하계 전투에서 엄청난 병력을 손실한 터라 미처 병력을 회복할 새도 없이 소련군을 피해 후퇴해야만 했다. (1943년) 겨울 내내 중앙집단군은 오렐에서
브리안스크까지 뒷걸음질 쳤고 방어 전선은 대략 스몰렌스크의 서쪽에서 고멜로 이어졌다.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은 중앙집단군은 병력이 빠르게 쇠약해졌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 후로 후퇴만을 고집했다. (1944년 6월 22일) 레드아미는 치밀하고도 대규모로 계획된 암호명 바그레이션 공세 작전을 개시해서 불과 2주 만에 중앙집단군을 거의 전멸시키기에 이르렀다. 집착에 가까운 히틀러의 후퇴 불가 명령은 독일군을 비참하게 몰아갔다. 중앙집단군 대부분이 6월 23일부터 시작된 소련군의 신속한 공격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7월 3일 소련군은 민스크를 탈환하고 35만 명의 독일군 포로들을 사로잡아 강제 행군시켰다. 1944년 8월 19일 동부에서의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으로 끝을 맺었으며 소련군은 동프로시아 경계선까지 올라갔다. 간단히 말해서 바그레이션 작전은 중앙 집단군을 괴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소련군의 무자비한 대규모 공격에 시달리던 중앙 집단군은 4주 만에 군대로서의 형태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41년 6월 독일의 침공에 대해 소련이 복수하기까지 두 나라는 3년 동안 기나긴 혈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1944년 6월 소련의 최고 사령부와 레드아미는 중앙집단군을 상대로 실로 엄청난 규모의 공격을 퍼부었으며 목표대로 중앙집단군을 정복했습니다. 바그레이션 작전은 종전까지 레드아미가 보여줬던 작전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 미묘했습니다. 제1벨로러시안, 제2벨로러시안, 제3벨로러시안과 제1발틱 전선군이 한데 힘을 합쳤고 작전 수행 과정에서 소련군의 기동전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소련군의 상황과는 반대로 독일군 측의 지휘관들은 그 무능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련군에게 남은 일은 중앙집단군을 분리하여 추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베를린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선택할 거라는 전략적인 견지를 채택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련군이 중앙집단군을 초토화시킨 뒤 독일 전선에 바짝 따라붙는 바람에 북부 집단군까지 포위될 지경에 이르자 소련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은 전멸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944년 6월 19일) 포위 선멸전을 치르는 동안 동부전선에서 단련된 병사들을 거의 일정 쇠르네 장군은 새로운 중앙집단군을 조직해 1945년 독일의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새 중앙집단군의 병사들이 용기를 내서 싸운다고 해도 제2, 제3의 붕괴를 막는 일뿐이었다. 1945년 1월 중앙집단군은 동프로시아의 쿠스트핀에서 소련군에 의해 다시 주머니 모양의 포위망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1945년 4월까지 계속해서 투항합니다. 독일군이 와해돼감에 따라 레드아미는 압도적인 위력으로 독일군의 숨통을 죄어갔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코니그스버그에서 포위됐고 결국
1945년 5월 8일 소련에 항복하고 만다. 심지어 여기서도 히틀러의 후퇴 불가 명령을 어긴 지휘관이 있었는데 하인리히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베를린에서 간신히 벗어나 소수의 병사를 살릴 수 있었다. 오늘날 중앙집단군 즉 중부군은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운 최고의 군인으로 기억된다. 중앙집단군이 레다미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